그날 제가 북한 쌀값을 확인했을 뿐인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15,000원. 단순한 숫자 하나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전문가들은 경악했죠. 전 그냥 북한 장마당 쌀값을 조사했을 뿐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던 사람들이 다음 날엔 북한 붕괴설을 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이 조그만 쌀알이 7천만 동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쌀 한 포대가 체제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평양에는 25달러짜리 커피가 팔리고 있을까요? 들어보실래요?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건 유튜브 소통 문화의 탄산수입니다. 1장. 쌀값이 금값이 됐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북한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롭게 뉴스를 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믿기 어려운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쌀 1kg 15,000원. 처음엔 정말 오타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다른 사이트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어디를 봐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제가 이 숫자를 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는 걸 순간적으로 알았거든요. 북한에서 쌀이 뭔지 아시죠?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생존 그 자체입니다. 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쌀이 금값보다 비싸졌다니요.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북한 주민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15,000원이면 몇 끼를 굶어야 하는지 말이죠. 계산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도 쌀값이 올랐네요. 어제보다 또 1,000원이나 올랐어요. 장마당에서 들려오는 북한 주민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맴돌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도 쌀값이 오르면 부담스러운데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쌀을 사야 하는 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15,000원이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치면 쌀 한 포대에 수십만 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이 되나요? 제가 더 충격받은 건 환율 상황이었어요. 북한 원화가 완전히 자유낙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하루아침에 급등하면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화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거다. 제가 이 상황을 분석하면서 든 생각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게 연락해봤어요. 모두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쌀값 상승은 경제 시스템 붕괴의 전조 증상이라고요. 더 무서운 건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양 시민들마저 고난의 행군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1990년대 그 참혹했던 기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절규에 가까운 속삭임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같은 민족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니요. 쌀값 15,000원. 이 숫자 하나가 7천만 분단 동포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어요. 북한 경제가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국가 배급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오로지 시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장마저 이런 상황이니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죠. 저는 북한 관련 자료들을 뒤지면서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봤어요. 이런 급격한 쌀값 상승은 체제 위기 때마다 반복됐던 패턴이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이제 정말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장. 장마당은 닫히고 숨통은 끊겼다. 쌀값 폭등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며칠 후 더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장마당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장마당이 문을 닫는다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지? 장마당이 뭔지 아시죠?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냥 시장이 아니에요. 생존의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국가 배급이 끊어진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장사 그만두고 공장으로 돌아가라. 김정은 정권이 내린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화면 앞에서 미쳤나?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자유롭게 장사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던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강제로 국영기업소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마치 1950년대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북한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모두들 당황하더라고요. 이런 정책은 경제적 자살행위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주는 월급으로 쌀 한 포대도 못 사는데요. 장마당에서 쫓겨난 상인들의 절규가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저도 만약 생계수단을 하루아침에 잃는다면 얼마나 절망적일지 상상이 갔거든요. 김정은은 국가통제 유통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모든 상거래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1990년대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활력까지 차단하겠다고? 정말 미쳤나? 저는 밤새 자료를 뒤져봤어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이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시장을 억압한 국가들은 모두 더 큰 위기에 빠졌어요. 더 안타까운 건 20대 청년들의 상황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국가가 시켜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그만두라는 거예요. 장마당에서라도 돈을 벌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공장 가면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한 청년의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국가 배급은 끊어졌고 장마당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마저 사라진 거잖아요. 이제 북한에서는 과거처럼 개인 장사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싹을 완전히 자르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시장의 맛을 본 주민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제가 이런 정책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던 건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회피라는 점이었어요. 근본적인 경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통제하려는 거죠. 장마당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던 중국산 물품들, 개인이 만든 음식들, 수공예품들. 이 모든 게 사라지게 됐어요. 경제 활력이 완전히 차단되는 거였습니다. 장마당 폐쇄는 단순한 상업시설 없애기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 본능과 자생력을 짓밟는 행위였어요. 마치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카드가 있었습니다. 3장. 비축미로 가려진 민심의 불길. 장마당이 무너지자 김정은 정권은 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했을 거예요.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나온 카드가 바로 비축미 방출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같은 나라에서 비축 식량을 푸는 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마치 비상금을 털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쌀을 나눠준다는데 정말일까요? 또 속이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저도 이해가 갔어요. 그동안 배급이 제대로 안 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쌀을 준다니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북한 소식통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쌀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했고 지역마다 편차가 심했어요. 이번 주는 쌀 2kg씩 나눠준다더니 실제로는 500g밖에 안 줬어요. 이런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마치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았어요. 당장은 아픔이 덜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죠. 비축미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산해봤어요.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길어야 몇 달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번엔 며칠이나 갈까요? 한 달? 두 달? 주민들의 이런 불안감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비축미가 떨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민심의 변화였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과거에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체제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순간 그 체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거거든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니까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실질 구매력이 1년 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축미로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신호였어요. 체제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불만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됐어요. 기성세대와 달리 체제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다음에 접한 소식은 정말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 평양에 뜬 짝퉁 스타벅스. 제가 다음에 접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현실 감각을 의심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똑같았습니다. 평양의 고급 카페가 문을 열었다는 거였거든요. 스타벅스를 따라 만든 카페 같던데요.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평양을 다녀온 외국인의 이 증언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일반 주민들은 쌀 한 그릇 사 먹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카페라니요? 이게 같은 나라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메뉴판까지 완전히 서구식으로 꾸며놨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서울 강남의 어느 카페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스타들이 영어로 된 앞치마까지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커피 3잔에 2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격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이 가격을 듣고 즉시 계산해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북한 일반 노동자 월급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몇 년치 월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서 커피를 마시나요? 도대체 누가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오직 특권층만 가능한 일이었죠. 당 간부들의 자녀, 무역 일꾼들,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들만이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씁쓸했어요. 같은 도시 안에서도 이런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니 이게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평양 카페의 하루 매출을 계산해봤어요. 커피 몇 잔만 팔아도 일반 주민 수십 명의 한 달 생활비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런 불평등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커피 한 잔 값이면 우리 가족이 사흘은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니, 일주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평양 일반 주민들의 속마음이 이럴 것 같았어요. 저도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분노했을 거거든요. 참을 수 없는 분노 말이에요. 특권층들은 서구식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서울이나 뉴욕의 어느 카페에 있는 것처럼요. 아이폰을 들고 셀카를 찍기도 한다더라고요. 하지만 그 카페 밖으로 나오면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굶주린 주민들, 텅 빈 상점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과 몇백 미터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런 대조를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계층 간 격차가 이렇게 극심한 사회에서 과연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카페 내부 사진을 보니 정말 화려했어요. 대리석 테이블, 가죽 소파, 고급 조명. 서울의 웬만한 5성급 호텔 라운지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25달러짜리 커피 한 잔이 북한 체제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권층의 사치와 일반 주민들의 고통이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카페 이야기에서 북한 체제의 더 근본적인 위선이 발견됐거든요. 5장. 반미. 사실은 미국 빠돌이. 커피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북한이 겉으로는 반미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코미디였어요. 제가 이런 위선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김일성 장례식 때 사용한 차량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링컨 컨티넨털이었거든요. 미국의 대표적인 고급차 브랜드 말이에요. 반미의 상징인 김일성을 미국산 고급차로 배용했다니. 이 아이러니를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화면 앞에서 몇 분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모순적인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북한 원로들이 즐겨 먹는 영양제도 미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미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미국 제품을 선호하는 거예요. 정말 이중적이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평양 카페에서 들려오는 이런 주문 소리를 상상해보니까 제게는 정말 우프게 느껴졌어요. 반미 구호와 미국식 커피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어요. 바로 말과 행동의 완전한 불일치였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김정은 본인도 미국 문화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농구를 좋아하고 서구식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거든요. 심지어 미국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어요. 반미는 선전용이고 실제로는 미국을 부러워하는 건가요? 저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진짜 반미 감정이 있다면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특권층들은 이런 위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공식 석상에서는 반미 구호를 외치다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미국산 제품을 자랑하는 거죠. 평양 고급 아파트에서는 미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특히 젊은 특권층들 사이에서는 미국 문화가 진짜 트렌드라더라고요.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런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들의 심정이 정말 궁금했어요. 분명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 우리는 반미라고 배웠는데 윗사람들은 미국 걸 좋아하는 거지?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체제의 허상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더 충격받은 건 북한 고위층들이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낼 때 선호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반미 교육을 시키면서 정작 자기 아이들은 미국으로 보내는 거죠. 링컨 컨티넨털에서 미국산 영양제까지 북한 지도층의 이중적 모습이 체제 자체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위선이 언제까지 통할까요? 그런데 이런 위선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갈등의 심화였어요. 6장. 특권층만 웃는 나라.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평양 사회에서는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특권층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놀고 있었어요. 고급 카페에서 만나고 미국 제품을 쓰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특권 의식이 그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해요. 일반 주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이런 계층 분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요. 역사상 이런 격차가 극심했던 사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모두 무너졌어요. 평양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의 매주 서구식 파티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와인을 마시고 서양 음악을 들으며 즐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평양 외곽에서는 배급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새벽부터 줄을 서서 쌀 몇 킬로그램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거죠. 이런 대조가 얼마나 극명한가요? 한쪽에서는 25달러짜리 커피를 마시고 다른 쪽에서는 쌀 한 줌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폭발할 거야. 제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었어요. 불평등이 이 정도까지 심해지면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게 마련이거든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특권층들은 자신들의 특권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모두 극심한 불평등에서 시작됐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사는 거죠?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권층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목격할 때마다 분노가 쌓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민심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봤어요. 체제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평양 시내에서는 특권층 자녀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종종 포착된다고 해요. 벤츠, BMW, 심지어 람보르기니까지 있다더라고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평양 카페에서 웃고 있는 특권층들과 굶주림에 떨고 있는 일반 주민들. 이 괴리가 바로 북한 체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았어요. 25달러짜리 커피 한 잔이 결국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극심한 불평등은 언젠가 사회적 폭발로 이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부 문제에 더해 외부 상황도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7장. 신냉전의 경랑 속에. 이런 내부적 모순 속에서 국제 정세마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북한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1950년대로 시간이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재회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만날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저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이들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정치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같은 인물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립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북한의 러시아 접근,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이 그 증거였거든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정말 주목할 만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무기 거래설까지 나돌고 있었어요. 이런 국제 정세에서 북한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부 압박과 내부 모순이 동시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압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반도가 다시 한번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이런 대립구도 속에서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경제 위기와 민심 위반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었거든요. 핵무기 카드도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만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국제정치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북미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딜의 달인 트럼프가 또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외교적 돌파구가 북한의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쌀값 15,000원, 장마당 폐쇄, 25달러 커피. 이런 내부 모순들이 외교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역할도 주목됐어요. 북한의 유일한 경제적 생명줄인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8장. 체제의 종말 시계가 움직인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니 북한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밤새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장마당의 몰락은 단순한 경제정책 변화가 아니었어요.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넘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일련의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독재 체제의 약화가 반갑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고한 주민들의 고통이 걱정됐거든요. 이 체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과거에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내부적으로는 경제 위기, 민심 이반, 계층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국제적 고립과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가 주목됐어요. 기성세대와 달리 체제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이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정보 유입의 영향이 컸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건 체제에게는 정말 위험한 신호였어요. 저는 이걸 알았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체제의 정당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정권은 이런 위기를 통제와 억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21세기에는 과거와 같은 억압적 통치가 지속되기 어렵거든요. 정보화 시대의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해요. 정보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한류, 외국 영화, 인터넷 정보 등이 조금씩이라도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USB 하나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시대예요. 북한 주민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인터넷 접속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정보에 대한 갈증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북한 체제의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변화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떤 형태로 올지, 언제 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평화적일 수도 있고 급진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였습니다. 쌀값 폭등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체제 생존의 문제로 귀결됐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었거든요. 베를린 장벽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붕괴로 이어진 거죠. 북한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1만 5천 원짜리 쌀 한 포대가 정말로 7천만 동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처럼 작은 변화가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저희도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분명한 건 변화의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통일된 한반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분단일까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같은 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쌀값 1만 5천 원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을 고통이 걱정됩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체제가 정말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청량제입니다.